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라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거시적인 부분부터 경제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좀 한 번에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전력 대란부터 시작 에너지 뭐 다음 주 이번 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이슈 지금 시장이 많이 급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이제 미약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에 뭐 디지털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좀 급격하던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전력 대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의 디폴트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좀 연장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헝다 문제는 뭐 중국 증시라던가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내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헝다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물가 인상에 따른 이 에너지 특히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삼사 산업 생산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대란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 중국에 31개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개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파트 불이 꺼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다못해 신호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끊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동성, 저장성, 장수성 이 부분들은 이 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 좀 중요한 위치인데 중국 경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전력 공급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지금 타겟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에너지, 좀 탄소 저감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월은 또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석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많이 안 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뻥 터지니까, 소비가 좀 회복되니까, 급격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중국의 엄격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의 어떤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엇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호주하고의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호주에게 석탄에 대한 수입 의존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입하는 부분의 의존도가 45% 정도, 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료탄 수입 비중이 전체에서는 4% 정도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호주의 이 전쟁 때문에 공급, 지금 중국이 호주의 석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뭐 물류를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지금 중국의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급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일부 지역에 가뭄이 좀 있었고요. 풍력 발전 바람이 많이 안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거죠.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뭐 겹치면서 지금 중국의 전력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겨울철 연료를 좀 많이 쓴다라고 나오는 이 겨울철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라니뇨 현상이다라고 해서 올해는 겨울에 추울 것이다. 뭐 이 얘기는 뭐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료를 많이 사재기는 그런 모습들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연료탄 중에서 96% 정도가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고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수입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절반 정도가 이제 호주산이라는 거죠. 그거 막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게 나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25년까지 중국제 GDP 1%당 에너지 소비량을 13%를 감축하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정도의 성이 목표 달성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 광둥, 장수성 등 9개 지방정부에 1급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 중국은 어차피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 성들마다 좀 각자 다른 그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고요. 중앙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 자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연료탄 가격의 상승률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뭐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알루미늄 폭등까지 나오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저탄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가격 이것도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저감 이후로 제철이라든가 재련 쪽에 좀 가동이 중단이 많이 됐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참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또 가격 보시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 6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2006년, 2007년 데자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하는 것도 그렇고 금리가 낮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2005년과 2007년이 지금 짬뽕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그나마 좋았던 것은 원료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연가스라던가 원유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러시아 지수를 보시게 되면 참 부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는 이제 코로나 때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뭐 가장 그 전 세계의 어떤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원하면 또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 역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람코라든가 뭐 영업이익이 뭐 55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사우디는 이제 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겨울 에너지 위기 셰일 업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의 셰일 업체 과거에는 미국이 셰일 업체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계속 증산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무조건 증산했다가 진짜 이런 잘못 한번 걸리면 쫄딱 망하는구나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셰일 업계들이 지금 증산하지 않고 있고요. 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1일 60만 배럴밖에 당분간은 최대치로 본다라면 증산하지 않을 거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적은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사우디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감산을 하냐 안 하냐로 굉장히 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증산을 안 하기로 의기투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의기투합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유가가 대폭락, 역사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대폭락, 마이너스라는 수치를 보고 났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증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손해났던 것을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어떤 그 증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북한이냐 뭐 얘기 나올 정도로 깜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전이 그만큼 됐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양초 판매량이 100배가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좀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요. 중국의 이제 석탄 화력,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질, 뭐 가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전력난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발전량을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질이 좀 많이 깨끗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PMI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50이 지금 간들간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0 아래 떨어졌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이제 전망하기로 계속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까지 해서 18% 정도 성장이 나왔었는데요. 3분기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헝다 문제도 그렇고 아마 그 이상으로 좀 더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주하고 중국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냐 보시게 되면요. 호주가 이제 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촉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발끈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호주산에 대한 수입 중단을 내렸고요. 최근에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아커스라는 이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개가 이 방공을 위해서 그 협의한 협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호주가 가담하게 되면서 또 최근에 뭐 또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뭐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단기간에 이게 뭐 풀리지는 않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석탄의 어떤 생산량하고 매장량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석탄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1등이 중국이고요.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미국이 여기 차지하고 있고요. 호주가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까지 대부분 이제 자원의 부유 국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아니에요. 매장량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27%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그만큼 하면 되는데 왜 안 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이 이 채굴할 수 있는 높이만큼을 많이 채굴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걸 캐려고 그러면 채산수도 안 맞고 그리고 호주께 가장 품질 좋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걸 대체하려고 했더니 호주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킬로그램당 발생하는 열량 부분들이 호주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매장량은 이제 미국이 가장 높은 거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생산량은 뭐 중국이 아까 보셨다시피 1등이다. 그 다음에 인도가 2위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 이제 석탄에 대한 소비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시아가 가장 많고요. 아시아 가장 많은데 이제 그 당연히 중국이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중에 석탄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게 되면 이제 매장량, 요거 이제 소비량이죠. 요거 이제 소비량인데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가장 많고요. 인도가 이제 2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위가 5위가 이제 일본 정도로 의외로 일본이 좀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량이죠. 그 다음에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제 보츠와나 99.9%. 예, 엄청나죠.
발전해서 거의 석탄을 돌리고 있는 나라 되겠고요. 몽골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도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도도 발전용 석탄이 뭐 하루쯤밖에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중에서 50% 정도가 이제 화력 발전 중에서 이제 50%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전 중국의 정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 3,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신장, 내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광둥 지역에 145개 이렇게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떼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질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력 생산량,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전력 생산량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인데요. 풍력이 12%, 태양광이 11%, 그러니까 신재생이 그래도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탄이 한 50% 정도, 천연가스가 한 5% 정도. 원자력이 의외로 굉장히 중국에서는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NG도 좀 봐야 될 텐데요. LNG 같은 경우에 수출량, 세계 1위 수출량 이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고요. 호주가 2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카 천연가스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가 8위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게 되면 이란이 가장 많은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카타르. 그러니까 매장량과 생산량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매장량과 생산량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생산량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좀 요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많이 있고요. 노르웨이, 카타르 가장 많죠. 네, 카타르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G 수입량을 보시면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천연가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한국,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이 LNG를 거의 다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이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석탄 발전량이 세계 6위권 정도로 나와지고 석탄 발전 의존도가 세계 6위가 바로 인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이 이제 $80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원유가 올라가. 그러면 원유 시추와 관련된 거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유가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려야 이 뭐 우리가 봤던 이제 뭐 피팅 업체들 있잖아요. 성강밴드라든가 하이로코리아라든가 뭐 태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피팅 업체들이고 중동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삼성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사우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 국가들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증산을 안 하고 있다라죠. 아직 움직임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피팅 업체들 주가는 움직임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100불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가 이제 증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이야 의기투합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의기투합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국가들의 어떤 압박 원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증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런 이제 성강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이로코리아라든가 이런 이제 피팅 업체들 석유 플랜트 만들 때 피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피팅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는 원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항상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뭐 자전거 관련 종목들도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고요. 그 외에 뭐 석유 유통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갑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 주가가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 부분도 있을 거예요. 태양광 중에서 이제 OCI가 그나마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국내도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에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풍력은 얼마 전에 영국도 그렇고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가 생산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유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즉 탈탄소로 가는데 너무 빠르니까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역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원유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좀 신재생에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속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칠 수밖에 없는 이유,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공매도까지 엄청나게 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피크아웃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제가 실적을 쫙 봤습니다. 쫙 봤는데 뭐 150%씩 영업이익 급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에 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자동차도 좋았고 전기전자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좋았고 뭐 하나그룹도 굉장히 좋았고 두산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식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과거치라는 거죠. 주식은 미래를 보고 달려왔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런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3분기에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작년부터 1차적으로 이 가격이 급등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철강, 곡물, 비철금속 등입니다. 구리, 뭐 아연,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했었고요. 철강 가격 엄청 급등했었습니다. 철강 가격이 급등하니까 조선업 쪽에서는 후판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쪽에 강판 이쪽들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뭐 5%에서 7% 정도 인상이 됐어요. 평균적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판매 가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5에서 7% 정도 인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인플레이션으로 오게 되는 거죠. 2차 에너지, 2차로서는 지금 이제 상승이 이제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그나마 좀 잠잠했었던 이 에너지 가격이 이번에 또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고요. 반도체 가격, 얼마 전에 TSMC가 가격 인상을 했죠. 그러면 또 임신력 가격 올라가겠죠. 뭐 기타적으로 이제 해운은 올라갔죠. 해운은행 올라가게 되면 이거 역시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임금이 또 그만큼 올라갑니다. 또 발전요금, 석탄 공급 부족, 당연히 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지금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에 2차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월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쳐요. 아니 지금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그 나중에 파월이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좀 놀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둔화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이 감소되면 또 투자가 감소되고요. 또 일자리가 감소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뭐 얘기를 뭐 찬반 뭐 이렇게 분분하지만 현재 상황만 보고 또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이번에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의 어떤 어, 물가 부분들은 또 시차를 두고 이 물가 지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또 물가 상승 파동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뭐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피크아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하고 위안화 환율을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계속 사실 뭐 헝다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판타스틱인가 이런 중국의 또 부동산 기업이 또 부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지샹이라는 헝다가 채무 보증을 쓰고 있는 그 기업이 또 3천억 정도를 지금 갚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헝다가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헝다의 부동산 개발 부분들, 관리 부분들을 띄어서 이제 팔게 되고요. 팔게 되면서 그 돈으로서 일단 급한 불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장을 영향 주진 않겠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2007년도와 지금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은 또 향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90 정도에 있다가 80, 90 정도에 있다가 지금 94니까 한 3,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뭐 올해 보게 되면 1,100원 초반에 있다가 지금 1,200원이니까 7, 8% 정도 이상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부분들은 뭐 글로벌적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약세는 2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이게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뭐가 됐던 뭔가 지금 계속 달러를 바꿔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여기에는 뭐 삼성전자의 이유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복합적으로 일단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잠재적인 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안 좋으면 가공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도 봐야 되겠죠.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61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 국채가 1.8을 찍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6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그때보다 더 흔들리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나온다 소리가 되는 것이고 물가 상승은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또 쉽사리 금리를 또 올리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를 뭐 0.25%, 0.5%이 정도 올린다고 해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2% 이상 올라갔을 때 항상 시장은 흔들렸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부분이에요. 공매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공격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카카오, 뭐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거의 뭐 H&M 좀 많이 올랐던 즉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기업들의 공매도 폭탄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공매도라는 세력들은 약점이 보이면 파고듭니다. 근데 그 물량 부담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싸들고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홍준표 후보가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유승민 후보는
지킬 수 없는 공략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공매도를 금지시키게 되면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규제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규제라는 게 굉장히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쉽게 공매도 금지를 폐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만약에 너무 공매도가 많이 올라와서 뭐 한국을 너무 교란시킨다라고 하면 그땐 또 일시적으로 이제 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그런 방향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고점에 사셨던 부분들 개인 투자가분들이 엄청난 돈입니다. 50조 뭐 80조 이상일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다 손실로 전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반대 매매도 뭐 사상 최대치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그 신용융자 잔고가 한 2천억 정도가 좀 줄었어요. 뭐 증가한 거에 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큰 감소폭은 아니지만 단기간에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물량이 털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5월 달부터 역시나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고 약점이 보이니까 계속 파고드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오버슈팅된 부분들을 빼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빼지게 되면은 다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금융주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 대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강세 보이는 섹터들이 바로 이제 에너지 쪽이죠. 미국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에 따른 수혜주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마주들이 있긴 있죠. 뭐 흥구석이라던가 뭐 석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자원 개발하는 업체도 많지 않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나마 뭐 미얀마 쪽에서 가장 그 활발한 가스 전을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우리 GS 글로벌이라던가 예전에 GS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니까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한미 글로벌이라던가 이런 이제 자원 개발하는 업체, 자원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국내에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추, 원유 탐사,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미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부킹 홀딩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업체들 전부 다 보면 이제 공통점들이 약간 좀 그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뭐 넷플릭스는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특별한 상황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요. 그 트럭 가격, 중고 가격이 뭐 30% 급등했다고 하죠. 신차 가격이 7% 올라가는데 중고차 가격이 30%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힌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험은행, 특히 은행주들은 배당도 주죠. 연말까지 좀 대피성의 어떤 안전자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험주들도 현대해상이라든가 뭐 하나생명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죠.
이제 11월 7일 대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노팜 중국 백신은 무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노팜하고 시노백 맞아도 11월부터 이제 미국이 입국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은 세 개밖에 인정 안 해줬죠. 모더나, 화이자, 얀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이제 시노팜, 시노백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신규 확진자세가 3,700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계속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자가격리 없이 가는 그런 이제 협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제 싱가포르 격리 없이 여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국가들이 물론 가서 뭐 또 우리가 PCR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뭐 불편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라든가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아마 이동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여행 관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인데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통화를 했습니다. 류어하고 타이 미국 무역부 대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말하기를 건설적인 대화였다, 뭐 솔직한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솔직한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유화적인 표현으로 쓴다라는 얘기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과 바이든이 향후에 이제 전화로서 전화 통화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있어서 시장이 약간 반등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관세 철폐해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30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너네 관세 유보를 할 테니까 추가 관세 유보하고 일부를 약간 좀 빼줬죠. 대신에 너네들 우리나라 미국 제품 물품을 사라. 그 합의 금액이 대략 236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올해 연말인데 이행률이 한 6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65%. 그러니까 약속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은 또 적대시를 빼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바뀐 건 없다. 이게 연말까지 다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시장을 또 새로운 또 압박하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반드시 대만과 통일을 하겠다,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니 그러지 않겠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라는 나라가 뭐 중국에서는 대만을 절대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또 대만은 명목상으로는 중국 대륙을 대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중화민국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장제스가 국국 내전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거죠. 타이완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그냥 그가 본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그냥 중국도 싫다. 그냥 우리는 그냥 중국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지금 쉽지 않아요. 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이제 중국도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뭐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민주 중국 뭐 이렇게 중화 민국 여기에서 민주 중국인가요? 자유민주 대만이라 불렀나? 중국인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아질래 좋아질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보도에 보게 되면은 뭐 27년에 뭐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전쟁이 쉽게 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장에 뭐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뭐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었고,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시장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전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많이 드려왔었고, 그만큼 이제 저는 여기가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3,300포인트 정도 해왔었고, 근데 생각보다 좀 강했었죠. 이때 보시면 좀 생각보다 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든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면서 지수는 막아놨습니다. 근데 저 때부터 이미 종목들은 다 초토화되기 시작했죠. 예. 우리나라의 그 종목 수도 너무 많아졌고 수급도 다 분산됐고 외국인이 조금만 때려도 주가가 폭락하는 이 전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전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한 1000개 지역이 딱 있었어요. 딱 있다 봅시다. 그러면 그 병력으로 그걸 지켜내는 거죠.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방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신규 상장주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10조, 20조 단위 종목들이 뭐 수없이 생겼잖아요. 그걸 누가 메꿉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기니까 모든 자금들이 병력들이 다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압력에도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거다.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자꾸 신규 상장주 상장시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이 나라가 이제 뭐 하는 짓거리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나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약점이 보이면 외국인들이 공매도까지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수의 하락폭에 비해서 보게 되면 종목들 하락폭이 너무 커요. 뭐 40%, 50% 폭락한 종목들이 수도시 많죠. 하다못해 카카오도 지금 거의 40%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HMM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뭐 5만원짜리 29,000원이니까 한 45% 정도의 하락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보시게 되면 뭐 계속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낙폭이 크다 보면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겠죠. 낙폭이 크면 또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뭐 반도체 관련 부분들도 좀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때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오버슈팅 자리가 되는 거고 이제 오버슈팅 된 부분들은 이게 이제 배당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는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지력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격 매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금은 좀 버텨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상승 세기형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이제 저점 높아지고 고점이 학교 높아지죠. 그래서 이 아랫단을 깨지게 되면서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이 상승 세기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1선을 좀 깨게 되면은 이 처음 깨졌죠. 241선을 한 지수 같은 경우는 3% 정도를 봅니다. 좀 깨지고 내려오면 보통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등이 진행이 된 거고, 반등이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확장 삼각형 같은 패턴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말 좋은 시나리오는 3150이 되겠고요. 좀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된다면 반등이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3050포인트 정도입니다. 3050포인트 정도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걸리고 아래로 방향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를 외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모습들이 해결된 게 없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는 어차피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부분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게 어떻게 진정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미국 국채금리의 흐름, 이름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 있는 거죠. 그 말은즉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10월 달은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은 거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정도 뭐 0.25에서 0.5% 올린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2%를 넘어섰을 때, 그럴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었고요. 철저하게 투자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을 볼게요. 미국에서 올라가는 종목, 미국 증시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을 한번 보면은 보시면 인텔도 좀 바닥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나마 좀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지수는 높은 데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세트를 보게 되면 어떠냐? 부킹홀딩스라든가, 그죠? 지금 뭔가 신고가를 뚫으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섹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힐튼, 월드와이드 힐튼 호텔로 유명하죠. 역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쪽이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행 예약이라던가, 그 다음 호텔, 그 다음에 크루즈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NP라던가 이런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 보험업체, 이런 기업들이 역시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관련된 그리고 중고차 부품들, 그러니까 업체들 주가가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험업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해상이 있을 거예요. 현대해상,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또 하나 강세 보이는 건 이제 에너지 시추 업체들이 되죠. 에너지 시추 업체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에너지 쪽을 보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라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근데 포스코 인터도 생각보다는 에너지가 좀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현대해상, 가장 안전하죠. 아무래도 현대해상 좀 또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생명, 최근에 외국 기관들 수급들이 굉장히 좋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화재, 역시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생명, DB손해보험 역시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보험주들은 올해 초반부터 계속 이 보험주라 보험주로 좀 많이 말씀드려왔고 그중에서는 하나생명하고 현대해상을 많이 말씀드려왔었고 은행주 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은행의 차트 역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기업은행은 또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연말 이제 10월, 11월 가면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원래 이제 위드 코로나 대장주 하면 이제 항공주예요. 항공주인데, 여행주죠. 여행주하고 항공주인데, 야, 이 여행주랑 항공주가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환율하고, 여행주는 환율에 영향을 받겠죠. 원화가 강세해야 되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1200원대입니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있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이 있겠죠. 이제 항공주들은 이제 유가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환율하고 유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공주도 약간 조금 힘이 딸리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주들이 뭐 가장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힐튼 호텔이 있고 한국의 리조트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파라다이스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바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오르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조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 쪽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행, 뭐 신세계,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이제 신세계, 뭐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대백화점 참 좋네요. 현대백화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백화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미드 코로나 가지 않았어도 이미 쇼핑몰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제 미드 코로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 네, 거기서는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울렛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업체들도 역시 미드 코로나에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고요. 뭐 한섬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자, 올해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그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가 터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때 높아서 못 샀잖아요. 싸게 살 기회를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쪽이 가장 안전할 거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의류 쪽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 레저 호텔 쪽 카지노, 강원랜드. 우리가 대표적인 또 카지노 하면 강원랜드라는 업체가 떠오르시겠죠. 강원랜드 이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유가가 올라갔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는 아무래도 뭐 정유업체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S-오일 최근 올라가다 좀 눌림이 나왔고 다시 이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강세 종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 급등하고 뭐 아마존 급등하고 애플 급등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급등하고 그리고 구글 알파벳 급등할 때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올라가는 어떤 섹터들 금융 그리고 시추 쪽은 조금은 좀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 방향을 좀 잡고 당분간은 좀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장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다시 이제 좀 낙폭과대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 적감해서 될 것 같고요. 전 산업을 통틀어서 이쪽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가 다 빼고 나서 전 산업을 통틀어서 아직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 2차 전지죠. 아직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신차 박람회를 가보시면 대부분이 다 전기차에만 사람이 몰려 있고 내연 기관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 가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투자를 전략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마의 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